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일성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내와 저는 서울에서도 가장 가파른 언덕배기에 자리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에 삽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가는 돈이겠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매달 말일마다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빚고지서나 다름없었죠. 이곳에서의 삶은 참으로 적나라합니다. 겨울이면 외풍이 어찌나 센지 창문 틈마다 신문지를 우겨넣고 비닐을 덧대도 찬 기운이 살을 애는 듯 파고듭니다. 밤이면 벽에서 냉기가 올라와 이불을 둘둘 말고 자도 등골이 시렸어요. 여름은 겨울보다 더 지독합니다. 장마철이면 벽지가 축축하게 젖어들고 방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융단처럼 피어났죠. 아무리 락스로 닦아내고 식초로 문대봐도 그 검은 불청객들은 며칠만 지나면 어김없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곰팡내가 어찌나 독한지 숨을 쉴 때마다 허파까지 썩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낡아 빠진 자개상이 있고 그 위에는 더 낡아 빠진 전기밥솥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쉰 해전 시집 올 때 이고 지고 가져온 유일한 혼수품이죠.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쓰나 싶겠지만 저희는 이게 없으면 밥도 못 해 먹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못 속이는 법이지요. 언제부턴가 취사 버튼을 눌러도 칙 하는 소리만 요란할 뿐 밥은 늘 3층 밥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위는 질고 가운데는 설익고 아래는 새까맣게 타버렸죠. 그래도 어쩝니까? 아내는 탄 밥은 물을 부어 숭늉으로 끓이고 설익은 밥은 물에 말아 김치 한 조각에 넘겼습니다. 저라고 평생 이렇게 산 것은 아니에요. 젊어서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도 나르고 미장일도 했습니다. 남들처럼 악착같이 벌어 작은 집도 장만하고 외동아들 민수도 낳아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믿었던 친구놈에게 사기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고 몸까지 상해버린 뒤로는 내리막길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는 위안이었어요. 우리 아들 민수는 모두가 이름만 대면 아는 큰 대기업의 부장입니다. 강남에 수십억 한다는 큰 아파트에 살면서 번쩍이는 외제차도 굴린다고 들었어요. 명절 때 동네 사람들이 아드님 잘 돼서 좋으시겠소 하고 부러워할 때면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 녀석이 부장으로 승진하고 강남으로 이사간 뒤로 이 반지하 방에 제 발로 찾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년에 전화를 한 통 할까 말까인데 그나마도 제 생일이나 명절이 아니라 월급날 즈음이었죠. 아버지, 저 민수예요. 오냐, 웬일이냐? 밥은 먹고 다니고, 손주는 잘 크고, 아, 네. 바빠서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돈 붙이셨나 해서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제 애비 안부가 아니라 제 어미가 붙이는 돈이 궁금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뜹니다.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아예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언젠가 손주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더니 옆에서 며느리가 속삭이는 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또 그쪽이야? 받지 마. 받지 마. 그 뒤로 고객님의 사정으로라는 목소리만 들릴 뿐 며느리와는 영영 통화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아내, 이 답답한 복순 씨는 그 아들이 뭐가 그리 애틋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떡해요. 걔도 거기서 버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장쯤 되면 아래 위로 얼마나 치이겠냐고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70이 넘은 나이에도 요양보호사 일을 나갔습니다. 남의 집 노인들 수발을 들며 한 달에 버는 돈은 고작 150만 원 남짓. 그 피 같은 돈에서 50만 원을 꼬박꼬박 떼어 아들놈 통장에 붙였어요. 손주 과자값이라도 보태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요. 저는 그 꼴을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그놈이 지금 우리한테 과자값 받았을 형편이냐고. 그놈은 당신 등골 빼먹고 당신은 좋다고 등 내주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 아내는 낡은 행주로 상만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화내지 마요. 알아요, 당신 속상한 거. 그런데 이걸 안 붙이면 민수 목소리 들을 길이 없잖아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그 애가 평생 우리 얼굴 한 번 안 볼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그래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그 50만 원은 용돈이 아니라 제 어미와 자식이라는 연을 겨우 붙들고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매달 돈을 붙이고 나면 아들은 기계적으로 네 혹은 감사라고 문자 한 통을 보냈다고 해요. 아내는 그 두 글자를 보려고 이가 다 빠지고 허리가 휘도록 남의 대소변을 받아냈던 겁니다. 에구, 쌀이 또 떨어졌네. 며칠 전 아내가 쌀독을 긁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놈에게 돈을 붙이고 나니 쌀쌀 돈마저 빠듯해진 것이죠. 오늘은 그냥 굶읍시다. 어제 얻어온 식빵 남은 거 있잖아요. 아내는 괜찮다고 웃었지만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요양보호사 일 나갈 때 신는 낡은 운동화가 눈에 밟혔거든요. 밑창이 다 닳아 비 오는 날이면 양말까지 흠뻑 젖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 몰래 구청에서 나오는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공원에서 휴지 줍는 일이라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담당자는 제 신분증과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은 안 되겠네요. 아드님이 대기업 부장에 고가 아파트 소유자로 잡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은 물론이고 이런 공공근로도 대상이 안 되십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번듯한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저는 이 나라에서 가난조차 증명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폐지가 쌓인 리어카를 봤습니다. 그걸 끌고 가는 노인의 구분 등이 꼭 제 모습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좀 갚았다며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었죠. 사실은 종일 폐지를 주워번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환하게 웃으며 우리 여보, 이제야 복이 오려나 봐요. 라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웃음을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그 돈으로 쌀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낡은 내복을 사왔더군요. 당신 관절에 바람 들면 안 돼요. 이거 입고 따뜻하게 다녀요. 저는 그 내복을 받아들고 화장실에 가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가난해졌을까? 아니,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서러운 건 자식에게조차 기댈 수 없는 이 처지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웬일로 전화를 다 했더군요. 아내가 냉큼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민수야. 웬일이야, 우리 아들. 아, 됐고요. 지금 손주놈 학원비가 좀 모자라서요. 50만 원만 더 붙여줄 수 있어요? 아내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우리 수중에는 당장 내일 먹을 쌀쌀 돈도 없었으니까요. 민수야, 그게 지금은 돈이 좀. 아, 진짜 엄마는 그것도 못 해줘요. 내가 지금 그거 아까워서 달라는 줄 알아요? 나중에 다 갚는다니까. 됐어요, 끊어요. 아들은 제 어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내는 꺼진 휴대전화를 붙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걔도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어요. 아내는 결국 다음날 새벽 옆집 할머니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50만 원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아들놈에게 송금했죠. 저는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저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그날이 온 겁니다. 그날 아침 아내는 요양보호사 일을 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죠.
낡은 전기밥솥에서 설익은 밥을 푸고 식은 콩나물국에 대충 밥을 마는 저를 아내가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여보, 오늘은 김정분 어르신 댁에 가요. 그래요. 밥 잘 챙겨 먹고 늦지 않게 다녀와요. 그런데 오늘은 좀 늦을지도 몰라요. 어르신이 며칠 전부터 통기력이 없으셔서 아내는 뭔가 말을 더 하려다 말고 낡은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유난히 그 뒷모습이 작아 보였던 날입니다. 저는 아내가 나간 뒤 어제 주워온 페이지를 정리하러 밖으로 나섰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면 월세 내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원래 어르신 댁에서 밤을 샐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꼭 전화를 하던 아내였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죠. 신호음은 가는데 받지를 않더군요. 바쁘신가 보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뼈마디를 쑤시는 한기를 이불 하나로 견디며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호음이 아니었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휴대전화를 목숨처럼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낡은 휴대전화였지만 그건 아내와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꺼질 일도 없었죠. 아내는 늘 여분의 배터리를 챙겨 다녔으니까요. 아니야, 무슨 일 없을 거야. 어르신 댁에 무슨 일이 있나 보지. 저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아내가 일하는 요양보호사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제 속을 더 태울 뿐이었어요. 박일성님, 김복수님 남편분이시죠? 어제 김정분 어르신 댁으로 가신 거 맞는데요. 저희도 어제 오후부터 연락이 안 되네요. 원래 오늘 오전에 보고서 내려오시기로 했는데. 아니, 그럼 어르신 댁이라도 좀 알아봐줘야 하는 거 아니오. 저희도 연락처를 알 수가 없네요. 김정분 어르신은 저희 센터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드님이랑 계약해서 복수님이 가끔 방문하시는 거라 저희도 답답하네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방 안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곰팡내 나는 벽이 저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어요.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밥 한 술 뜨지 못했어요. 꺼진 전화기에 수십 통, 수백 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라는 기계음만 반복해서 들었죠. 혹시 길을 가다가 쓰러지기라도 한 건 아닌지. 아니면 그 김정분 어르신 댁에서 무슨 봉변이라도 당한 건 아닌지.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저는 그 녀석, 제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그래도 자식이라고 붙잡은 마지막 지푸라기였죠. 신호음이 10번, 20번 울렸습니다. 끊지 마라, 제발 받아라. 속으로 애원하고 또 애원했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지독하게 짜증이 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냐? 애비다. 민수야, 큰일 났다. 뭔데요? 이 시간에. 너희 엄마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 전화기도 꺼져 있고 센터에서도 모른다더라. 나 어떡하냐, 민수야. 저도 모르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죠. 바빠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아세요? 그깟 일로 전화를 해요? 일터에서 쓰러졌으면 병원에서 연락 왔겠죠. 알아서 들어오실 테니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끊어요.
민수야, 너, 달카.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귓가에서 그깟 일이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제 아내, 저놈의 어미가 실종됐는데 그깟 일이라니요. 서러움보다 분노보다 절망이 더 컸습니다. 이가 악물렸지만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저와 제 아내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얼굴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말이 아니었고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했어요. 실종 신고라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뱄는지 퀴퀴하더군요. 축축한 시멘트 계단을 한 발 한 발 딛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차가운 쇠 현관문을 밀고 막 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문 앞에 아내가 서 있었어요. 꼬박 사흘 밤낮을 샌 사람처럼 얼굴은 밀랍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본 아내는 10년은 늙어 보였죠. 복순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저는 아내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안도감과 원망이 뒤섞여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몹시 지쳐 보였지만 그 두 눈만큼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서늘하고도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죠.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아내는 저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끌어당겼죠. 지금 같이 갈 곳이 있어요. 뭐, 같이 갈 곳이라니? 당신 지금 꼴이. 일단 들어가서 밥부터 먹고. 아니에요. 지금 가야 해요.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내의 손에 이끌려 다시 그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언덕을 내려오자마자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는 기절초풍할 뻔했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요? 우리가 지금 택시 탈 돈이 어디 있다고. 월세도 겨우 내는 처지에 기본 요금도 아까워 버스 정류장 두세 개쯤은 걸어 다니는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들은 채도 않고 뒷좌석 문을 열고 저를 밀어 넣었어요. 일단 타요. 어서요. 아내는 자기가 앞자리에 앉으며 기사에게 낯선 주소를 말했습니다. 서울 외곽,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명이었죠. 택시는 미터기 숫자가 무섭게 올라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대체 어딜 가는 거요? 그리고 당신 3일 동안 어디서 뭘 한 거냐고. 말 좀 해봐, 복순 씨. 제 목소리에는 애원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창밖만 바라볼 뿐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아들놈이 사고라도 쳤나? 그래서 며느리가 돈이라도 구해오라고 당신을 닥달한 건가? 아니면 저 인간이 사채라도 썼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복순 씨, 나 무서워. 말 좀 해줘. 응. 제 목소리가 처량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여보 걱정 마요. 가면 다 알게 돼요. 아내의 눈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1시간을 넘게 달렸을까요? 택시는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개발이 멈춘 듯한 낡은 집 몇 채가 전부인 동네였죠. 택시가 멈춘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낡고 허름해 보이는 집 앞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소슬대문은 페인트가 다 벗겨져 흉물스러웠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마당은 사람 키만 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여기요? 여길 왜 아는 사람 집이요? 아내는 대답 대신 택시비를 치렀습니다. 저는 그 큰 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내가 낡은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끼익하고 쇠 긁히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귀가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마루에 다다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곰팡내 나는 낡은 한옥 대청마루에 멀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오셨습니까, 김복순 여사님? 여사님? 아내가 언제부터 여사님 소리를 들었다고 저러나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영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박일성 선생님 되십니까? 남자는 제게도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요? 변호사 양반. 제가 묻자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난 3일간 김복순 여사님께서 상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장례 절차는 고인의 뜻대로 모두 간소하게 마쳤습니다. 장례, 상주. 저는 그제야 아내가 왜 그렇게 초췌했는지, 왜 사흘이나 연락이 두절됐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김정분 어르신이 돌아가셨소? 네. 사흘 전 새벽 김복순 여사님 품에서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흘간 아내는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겁니다. 변호사가 제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언 공정 증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금부터 고 김정분 여사님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김정부는 내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고 내 마지막 존엄을 씻어준 김복순 여사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든 재산이라니요? 그게 무슨... 네. 여기 이 한옥과 이 집이 속한 토지 전부입니다. 저는 멍하니 낡은 한옥을 둘러봤습니다.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 집이 전 재산이라니. 오히려 빚만 떠안는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났죠. 변호사 양반, 이런 거 잘못 받았다가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오? 이 집 팔아봐야 돈 1,000만 원이나 나오겠소? 제 말에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서류, 지도가 그려진 종이를 펼쳐 보였죠. 박일성 선생님, 그 점에 대해 설명해 드려야겠군요. 변호사가 붉은 펜으로 지도에 크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 한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집이 서 있는 이 땅, 그리고 저 뒤편의 임야 전부가 유산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일대는 얼마 전 국토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지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네. 쉽게 말해 전부 수용될 땅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날짜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이 토지의 예상 보상가, 즉 시가는 수십억 원입니다. 수십억.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귓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수십억이라니요. 100만 원 보증금이 없어서 벌벌 떨던 저에게 수십억이라는 돈은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곰팡내 나는 대청마루 바닥을 짚었습니다. 여보, 나 숨이. 정말이지 아내를 따라갔다가 그대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내가 차가운 손으로 제 등을 두드려 주더군요.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사흘 전 집을 나설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낯선 아내의 얼굴과 수십억이라는 단어 사이에서 그저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일단 그 곰팡내 나던 반지하 방에서 짐을 빼서 상속받은 낡은 한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곳은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우리 집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사람을 붙여줘서 잡초가 무성하던 마당을 정리하고 무너져 내리던 담벼락도 대충 보수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사흘간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새벽 할머니가 아내의 손을 잡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내가 황급히 할머니의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미국에 있다는 아들은 장례는 알아서 하고 유산 문제만 변호사와 상의하라는 차가운 말만 남겼다고 합니다. 아내는 홀로 할머니의 시신을 수습하고 변호사와 함께 입관부터 발인까지 모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장례식장에 나타나 유언장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렸지만 변호사가 모두 막아주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그 3일간 한 사람의 죽음을 지키며 동시에 돈에 눈이 먼 인간들의 탐욕을 맨 앞에서 본 겁니다. 아내가 그토록 단단하고 차가워진 이유를 알 것 같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저희가 한옥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 녀석, 아들 민수와 며느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가 좁은 시골길을 비집고 들어와 저희 집 마당에 떡하니 멈춰섰죠. 어머니, 아버지, 아니, 이렇게 큰일이 있었으면 저희한테 제일 먼저 알리셨어야죠. 저희가 얼마나 놀랐다고요. 차에서 내린 아들이 과장된 몸짓으로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 비싼 양복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심하셨어요. 흑흑. 며느리는 이 집 대문 앞에도 와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며느리가 아내의 손을 붙잡고 가짜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어머님, 꼴이 이게 뭐예요? 흑. 하면서요. 저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대청마루로 들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사방을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뭐야. 집이 왜 이래?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 당장 저희 집으로 들어가시죠. 저희가 모실게요. 아들놈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죠. 모셔? 너희가 반지하에 살 때는 쳐다도 안 보던 부모를 이제 와서 모시겠다고? 아, 아버지. 자꾸 옛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때는 저희도 사정이 아무튼 잘 됐잖아요. 이제라도 효도할 기회가 생겼으니.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고생 많으셨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저희가 성의껏 준비했어요. 아내가 멍하니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님, 그거 요즘 강남에서 제일 유행하는 약이에요. 기력 회복에 최고라고요. 한 박스에 300만 원도 넘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죠. 상자 한 구석에 붙은 작은 스티커. 견본품, 비매품 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공짜로 얻어온 접대용 샘플을 300만 원짜리라고 속여 내민 겁니다. 아들놈은 더했습니다. 아버지, 자, 여기 서류요. 이것 때문에 왔어요. 아들이 내민 것은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서라고 적힌 법원 서류였습니다. 뭐? 성년 뭐라고? 이게 대체 뭐냐?
제가 소리치자 아들이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들으세요.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특히 어머니. 요양보호사 일이다, 장례다, 충격이 크셔서 지금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뭐라고? 너가 지금 수십억 원이에요. 감도 안 오시죠? 그런 큰 돈은 아무나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두 분이 뭘 아신다고 그걸 관리해요? 그러다 사기당하면 어쩌려고요? 아들은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인 제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어서 그 재산을 보호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법원에 이미 신청했어요. 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 녀석은 저희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저희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으러 온 거였습니다. 제 어미를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람으로 몰아서 말이죠. 너 이놈, 너가 어떻게... 제가 분노로 몸을 떨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가 말하는 정상적인 판단이라는 게 혹시 이런 거니? 아내가 안방에서 서류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들놈이 가져온 것과 비슷해 보이는 법원 서류였죠. 아니, 병원 서류였습니다. 그게 뭔데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시더구나. 너 같은 자식이 꼭 있을 거라고. 돈 냄새 맡고 제일 먼저 달려와서 부모를 모자란 사람 취급할 거라고 말이야. 아내는 그 서류를 아들놈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속 절차 마치자마자 변호사님이랑 같이 대학병원에 다녀왔다. 서류의 제목은 선명했습니다. 인지능력 검사 결과 보고서. 내 이름 김복순. MMSE 검사 30점 만점에 30점. 인지능력, 판단능력 모두 정상. 오히려 나이대에 비해 우수하다고 하더구나. 아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떡 벌리고 아내와 서류를 번갈아 쳐다봤죠. 너가 법원에 낸 그 서류, 당장 취하하지 않으면 이걸로 너를 무고로 고소할 생각이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걱정되는 놈이 애미 전화 한 통을 그렇게 끊어. 걱정되는 놈이 애비를 그깟 일로 귀찮게 한다고 소리를 질러. 아내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라. 네. 어머님. 너가 준 그 견본품 약 잘 먹으마. 300만 원짜리라니 참 고맙구나. 그리고 너희가 지금 우리를 모시겠다는 그 강남 아파트 말이다. 아내가 변호사에게 받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너희 아파트 등기부등본이다. 집값의 70%가 다 은행 빚이더구나. 너희 지금 이자도 못 내서 허덕이고 있지? 그래서 이 돈이 그렇게 탐이 났니? 아들 내외는 대청마루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나가라. 아내가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다시는 내 돈 탐내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부모 자식의 연을 이렇게 끊으려 했으니 나도 더는 너희를 자식으로 생각 안 할란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들 내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 통쾌한 광경을 보며 사흘 밤낮을 굶고도 쌩쌩한 제 아내가, 그리고 그런 아내를 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 내외를 그렇게 내쫓고 난 뒤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속이 시원해야 하는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아렸어요. 제 아내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자식인데 어쩌다 돈 앞에서 부모를 저버리는 흉측한 괴물이 되었을까요? 아내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당에 잡초를 뽑고 낡은 대청마루를 닦아낼 뿐이었죠. 열흘쯤 지났을까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였어요. 혼자였습니다.
그날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는 대청마루에 오르지도 못하고 마당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흑흑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는 그저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남복이 흉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대로는 못 일어나요. 며느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겨우 고개를 들고 말하더군요. 사실 저는 아니었어요. 다 그이 민수 씨가 시킨 거예요. 뭐라고? 남편이 그날 아버님 어머님 뵙고 와서는 노인들이 벌써 돈맛을 알아서 안 되겠다면서 그 성년 후견인인지 뭔지 서류를 준비한 거예요. 저는 말렸어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그랬더니 저를 며느리가 소매를 걷어 팔뚝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더군요. 민수 씨가 그랬어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가 부모 재산 다 찾아올 건데 왜 방해하냐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그놈이 아내를 때리기까지 했다니요. 며느리는 서럽게 울며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저는 두 분 편이에요. 그 사람은 돈에 눈이 멀었어요. 이대로 두면 아버님, 어머님 재산 그이가 다 가로채고 말 거예요. 제가 두 분을 지켜드릴게요. 참으로 애달픈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50해 넘게 풍파를 겪은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저 멍자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은 없으나 저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놈과 한패가 되어 저희를 속이려다 실패하자 이제는 전략을 바꾼 것이지요. 이간질. 남편을 배신한 척하며 제게부터 아내와 저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짐짓 놀란 척하며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일이 민수 그놈이 정말 너를 때렸단 말이냐? 어서 들어오거라. 날도 춘데. 며느리는 훌쩍이며 대청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며느리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어주더군요.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요. 그래서 너는 어쩔 생각이냐? 아버님, 저는 이제 그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버님, 어머님 재산은 지켜드려야죠. 그 돈, 민수 씨 같은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어쩐다 이미 다. 제가 한숨을 쉬며 말하자 며느리가 제게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아버님이 재산 관리를 하셔야 해요. 어머니는 마음이 너무 약하세요. 민수 씨가 와서 한 번만 더 울고불고 매달리면 당장이라도 다 넘겨주실 분이라고요. 아버님이 중심을 잡으셔야 해요. 내가? 네. 아버님이 재산을 공동명의로라도 돌려놓으셔야 나중에 민수 씨가 어머니를 속여서 훔쳐가지 못해요. 저는 아버님만 믿을게요. 참으로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을 팔아넘기면서까지 저를 구슬리는 모습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죠. 저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너 말뜻은 알겠으니 일단 돌아가거라. 내가 내 어미랑 상의를 좀 해보마. 며느리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아버님, 현명하신 생각이에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며느리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아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뱀 같은 것 들었소? 저것이 이제 나를 구워 삶아서 당신을 치려고 하네. 뻔하죠. 당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공동명의로 돌리게 한 다음에는 당신을 속여서 민수한테 넘기려는 수작이겠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 씨, 우리가 저것들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척 해봅시다. 대체 어디까지 가나 그 바닥을 좀 봐야겠어. 아내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의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한옥을 찾아왔죠. 지난번처럼 견본품 따위가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 한 봉지, 따끈한 두부 한 모. 꼭 저희가 반지하에 살 때 즐겨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시장 들러서 사왔어요. 아내는 고맙다고 말하며 그걸 받아들었지만 그걸로 음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주로 저를 공략했습니다. 아내가 마당에 나갔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죠. 아버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시내 찻집에 갔다가 어머니를 봤어요. 그래. 어떤 웬 남자분이랑 마주 앉아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어찌나 다정해 보이시던지 옛날 친구분이라고 하시기엔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셔서요. 아버님, 제가 괜한 말 했나 봐요. 그냥 요즘 어머니가 돈이 생기시니까 밖으로 도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아버님만 알고 계세요. 이간질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첫사랑이라도 나타났다는 듯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저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다, 입 다물어라. 며칠 뒤 며느리는 두 번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내가 잠시 읍내 은행에 간 사이였죠. 아버님, 큰일 났어요. 또 왜 그러냐? 어머니 아무래도 친정에 돈을 다 빼돌리시려는 것 같아요. 뭐라고? 제가 아까 마당에서 듣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누구랑 통화하시는데 오빠. 걱정 마. 내가 오빠 건물 하나는 꼭 사줄게. 이러시는 거 있죠. 아버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친정 오빠한테 건물을 사줘요? 이건 안 되죠. 아버님, 이건 민수 씨 돈이잖아요. 나중에 다 우리 민수 씨가 받을 돈 아니냐고요. 며느리는 흥분해서 소리치다가 제 눈치를 살피며 얼른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님, 이 재산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모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횡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렇게 혼자서 다 쓰시면 아버님 민수 씨가 비록 저한테는 못된 짓을 했어도 아버님 아들이잖아요. 재산은 아들에게 가야죠. 어머니 친정 식구들한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내 말이 맞다. 내가 번 돈도 아닌데 그걸 복순이 마음대로 쓰게 둘 수는 없지. 맞죠, 아버님. 아버님이 막으셔야 해요. 그런데 내가 무슨 힘이 있나. 내 명의로 된 것도 하나 없는데 제가 힘없이 말하자 며느리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저렇게 정신 못 차리실 때 아버님이 재산을 지키셔야 해요. 어떻게? 제가 아주 유능한 변호사님을 알아요. 상속 전문이신데 이런 경우에 아버님 몫을 합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그분 모시고 와도 될까요? 변호사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기꾼을 데려오려는 걸까요?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한번 만나나 보자. 정말요, 아버님?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내일 당장 모시고 올게요. 아버님, 이건 어머니께는 비밀이에요. 아셨죠? 며느리는 신이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읍내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뭐라고요? 찻집에서 남자를 만나 건물을 사줘. 저 못된 것이. 여보, 화내지 마시오. 저것이 미끼를 아주 세게 물었어. 내일 변호사라는 작자를 데려온다 하니 그때 아주 낯짝을. 아니에요, 여보. 아내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내면 안 돼요. 저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속셈을 가졌는지 그 바닥까지 다 봐야 해요. 우리도 준비를 하죠. 준비를? 무슨 준비? 내일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오면 나는 일부러 자리를 비켜줄게요. 당신 혼자 만나세요. 나 혼자. 대신 여보, 이거 쓸 줄 알아요?
아내가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가 혹시 모르니 가지고 계시라며 주고 간 녹음기였습니다. 이걸 켜놓고 만나라고? 네. 며느리 말이 맞아요. 나는 마음이 약해요. 하지만 당신은 아니잖아요. 저것들이 당신 앞에서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똑똑히 다 담아두자고요. 아내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눈은 지혜롭고도 강인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시간에 며느리가 웬 남자와 함께 한옥으로 들어섰습니다. 남자는 번지르르한 정장에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발라 넘겼더군요. 하지만 딱 봐도 배운 사람의 태가 아니었습니다.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며 집안을 훑어보는 것이 꼭 좀도둑 같았죠. 아버님, 인사드려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김 변호사님이세요. 재산법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시라고요. 아, 그러십니까? 누추한 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짐짓 굽실거리며 그들을 대청마루로 안내했습니다. 아내는 며느리에게 마침 읍내에 볼 일이 생겨 다녀오겠다며 일부러 자리를 피해 주었죠. 며느리는 쾌재를 부르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은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라는 자가 서류 가방을 탁 열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제가 법은 잘 몰라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저는 어수룩한 늙은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꾹 누르는 것도 잊지 않았죠. 대청마루 구석, 낡은 라디오 뒤편에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어르신,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대로 두면 어르신은 길바닥에 나앉게 되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모님께서 지금 상속받은 재산을 친정 식구들한테 다 넘기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남자랑 딴짓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적으로 사모님께서 단독으로 상속받으신 재산은 어르신께서 한 푼도 권리를 주장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남자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라고 적혀 있더군요. 어르신, 지금이라도 사모님을 설득해서 이 위임장에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모님의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어르신께 넘긴다는 내용이죠. 복순이가 순순히 도장을 찍어줄까요? 그게 이 일의 핵심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어려우니까 어머니 도장을 아버님이 찍으셔야죠. 뭐, 도장을 내가? 어머님 인감 도장, 어디 두셨는지 아시잖아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김 변호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사모님께서 제정신이 아니신 거니까요. 어르신께서 일단 이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시면 그 다음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알아서 처리하다니요? 어르신께서 재산관리인이 되시면 그 즉시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아드님, 그러니까 민수 부장님 명의로 신탁을 거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죠. 민수 앞으로. 그럼요. 아버님, 아들이 최고죠. 안 그래요, 변호사님? 물론입니다. 부모님 재산은 당연히 아드님께 가야죠. 그게 순리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속내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수 앞으로 다 돌려놓으면 나와 내 아내는 우리는 뭘 먹고 산단 말이 bes으니까. 늙은이들이 돈 한 푼 없이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묻자 며느리가 순간 참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님, 자꾸 답답하게 구실 거예요? 며느리의 상냥하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깟 걱정은 마세요. 두 분이야 저희가 알아서 최고급 실버타운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실버타운? 네. 공기 좋고 물 좋은 데로요.
거기서 다른 늙은이들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이런 흉가에서 사시는 것보다 100배 낫죠. 김 변호사라는 자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실버타운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요. 자식들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이 물론 아드님이 다 내주시겠지만요. 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그래서 너희는 우리를 요양원에 쳐넣고 그 돈을 다 가지시겠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저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숨길 생각도 안 하더군요. 아, 말귀 진짜 못 알아들으시네. 네, 그래요. 그 늙은이들 돈으로 우리 늙은이들 요양원에 쳐넣고 그 돈은 우리가 쓰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돈, 우리 민수 씨 돈이잖아요. 아버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세요? 아, 맞습니다, 어르신. 이 변호사, 사실 민수 부장이랑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다 한패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도장 찍을 생각이나 하세요.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김 변호사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잘 들었다. 아주 잘 들었어. 네, 아버님. 그럼 도장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저는 며느리와 김 변호사를 지나쳐 낡은 라디오 뒤편에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아, 아버님, 그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야? 아, 대문에서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며느리가 이상한 남자를 데려와 집문서를 달라고 한다며 아들에게 연락을 해둔 참이었습니다. 민수 씨, 잘 왔어요. 아버님이 지금. 며느리가 아들에게 달려가 매달리려던 순간 민수가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것이.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녀? 너가 내 친구까지 끌어들여서 이딴 사기를 쳐? 내가 너 때문에 회사에서.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마 김 변호사가 아들의 친구라는 것만 믿고 며느리가 아들과 상의도 없이 이 일을 저지른 모양이었죠. 여보, 저것들 뭐 하는 짓인지 좀 보시오. 아내가 어느새 읍내에서 돌아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내가 차갑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마누라가 그리고 내 친구라는 저 사기꾼이 방금 뭐라고 짓거렸는지 너도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니? 아내가 저를 보며 고갯짓했습니다. 여보, 틀어요.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청마루에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그래요. 그 늙은이들 돈으로 우리 늙은이들 요양원에 쳐넣고 그 돈은 우리가 쓰겠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 사실 민수 부장이랑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다 한패라고요. 아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네가 감히. 아들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고 김 변호사라는 자는 그 틈을 타 서류 가방을 들고 주랭랑을 쳤죠. 민수야. 아내가 다시 한번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손 놓거라. 어머니. 이 여자가. 너도 똑같은 놈이다. 네. 제가 뭐려. 내 친구를 데려와 사기를 치려 한 것이 내 마누라든 너든 너희 둘 다 똑같은 것들이야. 저 녹음기에 담긴 건 내 마누라 목소리만이 아니야. 너희 부부의 천박한 속내 그 자체다. 아내는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저것들 끌고 내 집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너 그 사기꾼 친구놈한테도 전해. 내가 이 녹음기 들고 변호사 협회든 경찰서든 찾아가기 전에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넋이 나간 며느리를 질질 끌고 외제차에 쑤셔 넣었습니다.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고 집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은 그런 참담한 싸움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간질과 사기극이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간 뒤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지옥 같던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었죠. 저희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요.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십억 원이라는 돈은 사람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게 만들지 않으니까요. 아내와 저는 낡은 한옥을 수리하며 지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도배도 새로 하고 썩은 마루도 걷어냈죠. 돈이 좋긴 좋더군요. 사람을 부르니 며칠 만에 집이 몰라보게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언제 또 그놈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었죠. 그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인터넷 아니 텔레비전 있으십니까? 특종 월드라는 아침 방송, 지금 당장 켜보십시오. 텔레비전? 우리 그런 거 없소만 무슨 일이요? 일단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 휴대전화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이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보내준 인터넷 주소를 눌러보았습니다. 낡은 휴대전화 화면에 뜬 것은 어제 방송된 특종 월드라는 프로그램의 다시 보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독 고발 어머니가 무서워요. 치매 노인 수십억 유산 가로챈 요양보호사. 그 숨겨진 진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는 저희가 살고 있는 낡은 한옥의 모습이 몰래 찍은 듯한 영상으로 비쳤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변조되고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한 남자가 울먹이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렇게 가려놓았지만 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무섭습니다. 아들놈은 가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부모님 원래 반지하 월세방에서 아주 어렵게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던 어머니가 돌보던 치매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자마자 갑자기 수십억 원대 땅을 상속받으셨습니다. 치매 환자분의 유산이라고요? 네, 그 할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사람도 못 알아보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저희 어머니께. 아드님께서는 그 유언이 조작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긴 뒤로 저희 어머니가 변하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를 구박하고 저희 부부를 내쫓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부모님이 그 큰 돈 때문에 잘못되실까봐 걱정이 돼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렸을 뿐인데 저를 돈만 노리는 페류나로 만드셨어요. 영상을 보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가 김정분 할머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봤는지,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얼마나 또렷하셨는지, 이놈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제 어미를 치매 노인을 속여 돈을 뜯어낸 사기꾼으로 공공연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지금 부모님과는 연락이 안 되시는 겁니까? 네, 저희를 피하세요. 저는 그저 저희 부모님이 예전처럼 돈 없어도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유산이 정말 올바르게 쓰였으면 흑흑. 영상이 끝나고 저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동댕이 칠 뻔했습니다. 이게 제 자식이 할 짓입니까? 제 어미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방송에 대고 저런 끔찍한 거짓말을.
더 끔찍한 것은 그 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헐,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 했네. 완전 꽃뱀 아니냐? 아들 말이 맞는 듯. 반지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수십억? 이건 100% 뭔가 있다. 치매 노인 유언장은 무효 아닌가? 당장 조사해라. 아들이 저렇게 울면서 인터뷰할 정도면 부모가 진짜 악마다. 요즘 늙은이들이 돈맛 알면 더 무섭다더니 그 꼴이네. 세상이 저희 부부를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저희는 치매 노인 등쳐먹은 파렴치한 돈 때문에 자식 내쫓은 악독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죠.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 맞죠? 방송에 나온 집. 와, 진짜 낡았다. 저런 집에 살던 사람들이 수십억이라니. 대문 틈으로 보니 기자 몇 명과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젊은이들이 카메라를 들고 저희 집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계세요. 특종 월드 보고 왔습니다. 인터뷰 좀 해주시죠. 유산 조작한 거 맞습니까? 아내가 충격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되었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냥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손만 잡아드렸을 뿐인데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사흘간 장례를 치르면서도 아들 내외의 행패 앞에서도 꿋꿋했던 아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심 같은 것이었죠. 저놈은 선을 넘었습니다. 제 어미의 인생 전부를,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마지막 존엄까지 짓밟아 버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아내를 부축해 안방에 앉혔습니다. 복순 씨, 울지 마시오. 우리가 울 때가 아니야. 하지만 여보,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했으면 풀어주면 되는 거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놈은 제 손으로 뿌린 거짓말에 짓밟히게 만들어야지. 저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일어나. 옷 갈아입읍시다. 우리도 할 말이 아주 많잖소.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나요.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아드님이 정말. 변호사 양반. 지금 당장 기자들 좀 불러주시오. 이 집에 몰려온 저런 하이에나들 말고 이름 있는 신문사, 방송사 기자들로 싹 다 불러 모아주시오. 네. 기자회견이라도 하시게요? 그렇소. 내일 당장 이 집 대청마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겠소. 선생님,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여론이 그러니까 하는 거요. 저놈이 불을 질렀으니 나는 그 불에 기름을 부어줄 생각이야. 저놈이 감당도 못할 진실이라는 기름을. 저는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진 거 다 푸시오. 우리 인지능력 검사 결과지, 며느리 녹음 파일 원본, 그리고 아내가 3년 동안 매일 쓴 그것도 준비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선생님. 내일 오전에 모든 매체를 대동하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굳은 얼굴의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끝이 날 거요.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사흘 전 저를 찾아왔던 그 단단한 눈빛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낡은 한옥 대문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날보다 더 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를 든 인터넷 방송인들, 그리고 동네 구경꾼들까지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나오세요. 유산 조작한 거 해명하세요. 아들이 울면서 인터뷰했는데 할 말 없습니까? 고성이 오가고 몇몇은 담을 넘으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얼굴이 하얗게 떠 있었지만 어제처럼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낡은 자개상에 찻잔을 내어놓을 뿐이었죠. 오전 10시. 약속대로 김 변호사가 정장 차림의 직원 2명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는 몰려든 인파를 헤치고 들어오며 마당에 임시로 설치한 스피커와 마이크를 점검하더군요. 선생님, 사모님, 준비되셨습니까? 아내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이 집의 주인으로서 가장 넓은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쏟아져 들어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찰칵, 찰칵. 터지는 카메라 불빛에 눈이 아찔할 지경이었죠. 지금부터 고 김정분 여사님 유산 상속 관련 김복순 여사님과 배우자 박일성 선생님의 공식 입장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앞에 있던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습니다. 아드님 인터뷰 보셨습니까? 어머님이 무섭다고 하시던데 정말 치매 노인을 속여 유언장을 조작하신 게 사실입니까? 날카롭고 무례한 질문이었습니다.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죠. 모두가 제 입을 주목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천천히 제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봤습니다. 제 아들놈이 제 어미가 무섭다고 했더군요.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내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수첩에 뭔가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주 오랜 세월을 곰팡내 나는 저 반지하 방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하며 산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그깟 일로 귀찮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도 밥을 굶어가며 손주 과자 값을 붙인 참 무서운 어미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오늘 자기를 사기꾼으로 만든 아들놈에게 진실이라는 게 얼마나 더 무서운지 알려줄 겁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고갯짓을 변호사가 준비해온 첫 번째 서류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첫 번째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기자들이 서류를 받아들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아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입니다. 상속 절차 직후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정식으로 검사받은 인지능력 검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변호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인지 점수, MMSE 검사 30점 만점에 30점. 기억력, 판단력, 언어능력, 모든 항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소결란에는 나이대에 비해 오히려 우수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치매 노인을 속일 만큼 교활하지만 정작 본인의 재산은 관리 못할 만큼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의 뇌입니까? 마당이 술렁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들놈의 주장에 첫 번째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드님은 왜 그런 주장을 한 기자가 질문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제가 두 번째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가 담긴 그 녹음기였습니다. 제 아들놈이 저희가 돈 때문에 변했다고 저희를 내쫓았다고 했더군요. 저희가 왜 그놈들을 내쫓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한옥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말귀 진짜 못 알아들으시네. 네. 그래요. 그 늙은이들 돈으로 우리 늙은이들 요양원에 쳐넣고 그 돈은 우리가 쓰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돈, 우리 민수 씨 돈이잖아요. 이 변호사, 사실 민수 부장이랑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다 한패라고요. 기자들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떤 기자는 너무 놀라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죠.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저희를 걱정한다던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입니다.
저희를 당장 요양원에 쳐넣고 그 돈을 자기들 돈이라며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내쫓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저희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내쫓은 겁니다. 마당은 물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특종 월드에서 왔다는 기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하지만 유언장 조작 의혹은 그 기자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묵묵히 앉아만 있던 제 아내 김복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 안에는 손때 묻은 낡은 공책 대여섯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서 어찌나 당당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지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돌보는 매일의 기록을 작성합니다. 이건 지난 3년간 제가 고 김정분 어르신을 돌보며 매일같이 써온 요양일지입니다. 아내는 그중 가장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제 아들은 어르신이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의 치매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안경을 고쳐 쓰고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를 읽어내려갔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날씨 맑음. 오늘 어르신이 미국에 있는 아드님과 통화를 하셨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우셨다. 복순 씨, 내 아들은 내 돈에만 관심이 있어. 내가 아픈지는 묻지도 않고 그냥 빨리 죽어서 유산이나 남기라고 하네. 어르신이 너무 서러워하셔서 점심에 어르신이 제일 좋아하시는 들깨 수제비를 끓여드렸다. 어르신이 복순 씨가 내 딸보다 낫다며 웃으셨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024년 8월 2일, 날씨 비. 오늘 어르신과 신문을 함께 읽었다. 부동산 정책이 이게 뭐냐며 화를 내셨다. 정치인들이 탁상 공론만 한다며 저보다 더 열을 내셨다. 정신이 저보다 더 또렷하셨다. 오후에는 제 세금 고지서를 보시더니 복순 씨, 이거 계산 잘못됐네. 여기 이 항목은 빼야지. 라며 틀린 부분까지 찾아주셨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도 못 알아보는 치매 환자의 모습입니까?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건 완전 다르잖아. 아들이 거짓말한 거네. 아내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일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9월 10일, 날씨 흐림. 오늘 어르신이 변호사님을 부르셨다. 나에게 유언장을 쓰고 싶다고 하셨다. 나는 그러지 마시라 아드님께 다 주시라고 만류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순 씨, 내 아들은 내 돈을 노리는 도둑놈일 뿐이야. 하지만 복순 씨는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아준 내 진짜 딸이야. 나는 내 전 재산을 복순 씨에게 주고 싶어. 그래야 당신이 나처럼 춥고 외롭게 살지 않지. 당신이 이 돈으로 곰팡내 나는 반지하 말고 따뜻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건 온전한 내 정신으로 내리는 내 마지막 뜻이야. 어르신은 변호사님과 증인 두 분이 보는 앞에서 또렷하게 말씀하시고 직접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은 이 유언장을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제 평생의 진심을 돈 몇 푼에 팔아먹은 사기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누가 진짜 사기꾼입니까?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너도 나도 질문을 쏟아내려던 바로 그 순간. 잠시만요. 김 변호사가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이런 짓을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김복순 여사님.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아내가 눈물을 닦고 주머니에서 낡은 이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그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준비해 온 작은 휴대용 모니터에 연결했죠. 잠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화면이 켜졌습니다. 병색이 완연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김정분 할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아내가 깎아드리는 사과를 받아드시던 모습이었죠. 아이고, 이 사과 참 달다. 복순 씨,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요? 잘하네. 할머니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내 아들놈이나 딴 놈들이 딴소리 할까봐 내가 똑똑히 말해두겠소.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내 전 재산은 내 집, 내 땅 전부 내 마지막을 지켜준 김복순 씨한테 줄 거요. 이건 내 아들놈한테 단 한 푼도 주기 싫은 내 온전한 정신으로 내리는 내 유언이요. 할머니가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순 씨, 고마워. 내 마지막 가는 길 사람 대접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건 내 뜻이야. 아무도 방해 못해. 영상이 끝나고 마당에는 그야말로 정적만 흘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모든 기자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종 월드 기자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뒷걸음질 치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한 노년의 기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역대급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완벽하게 모함한 거군요. 그 말을 신호탄으로 마당은 다시 폭발했습니다. 이럴 수가. 완전한 반전이다. 아들놈 완전 매장당하겠는데. 유언장에 요양일지에 영상 편지까지. 증거가 차고 넘치잖아.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제 아들놈은 특종 월드에 나와 어머니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아내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존엄까지 지켜내려 한 정말 무섭도록 강인한 사람입니다. 특종 월드가 원하던 충격적인 진실 이제야 제대로 찾은 것 같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도해 주십시오. 아내와 저는 쏟아지는 카메라 세대를 뒤로 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문 밖으로 기자들이 뛰쳐나가며 특종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세상은 말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저희의 기자회견은 모든 뉴스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죠. 특종 월드가 아침에 터뜨린 불꽃은 저희가 부은 진실이라는 기름을 만나 대한민국 전체를 태울 듯이 번져나갔습니다. 충격 반전. 요양일지와 영상 편지 공개 아들 거짓말 탈로 수십억 유산의 진실 침해 노인 등친 요양보호사. 알고 보니 폐류나 아들의 모함 대기업 부장. 아들의 소름 끼치는 두 얼굴 늙은이들 요양원에 쳐넣자 며느리 녹취록 파문. 저녁 8시, 9시 메인 뉴스는 온통 저희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파렴치한 늙은이였던 저희 부부는 저녁이 되자 자식에게 모함당한 비운의 부모이자 돌아가신 어르신의 마지막 뜻을 지켜낸 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놈이 인터뷰했던 특종 월드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은 마비가 될 지경이었죠. 당장 프로그램 폐지해라. 어떻게 저런 거짓말쟁이 말만 믿고 방송을 내보내냐. 제작진들, 저 부모님들 앞에 가서 석고대죄해라. 아들놈 신상 공개 안 하냐? 저런 놈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결국 특종 월드는 다음 날 프로그램 시작 전 10분 동안 검은 화면에 사과문만 띄우는 방송 사고에 가까운 사죄를 해야 했습니다. 편파적인 보도와 사실 확인 미비를 인정하며 저희의 기자회견 영상 전체를 자료 화면으로 내보냈죠. 하지만 대중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정확히 한 사람, 제 아들 민수에게로 향했죠. 방송에서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분노한 네티즌들은 기어이 아들놈의 신상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대기업에 다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심지어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까지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들은 국민 페류나라는 끔찍한 낙인이 찍혀버렸죠. 당연히 아들놈이 다니던 그 번지르르한 대기업도 난리가 났습니다.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는 불이 났다고 해요. 저런 비윤리적인 인간을 부장 자리에 앉혀놓은 회사를 어떻게 믿고 거래합니까? 당신들 회사 이미지는 부모 등쳐먹는 회사입니까? 당장 해고하세요. 우리 회사, 너희랑 하던 계약 전면 재검토하겠다. 저런 사람이 담당자라니 소름 끼친다. 대기업이라는 곳은 돈 버는 것만큼이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회사의 주가가 흔들릴 조짐까지 보였죠. 결국 아들이 다니던 회사는 사건이 터진 지 이틀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당사 소속 민수 부장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었어요. 김 변호사가 전해준 바에 따르면 회사 내부에서는 즉각 윤리위원회와 감사실이 소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가정사로 치부하려 했지만 저희가 공개한 며느리의 녹취록, 특히 민수 부장이랑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다 한패라고요라는 대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회사는 민수가 단순한 불효자가 아니라 사기꾼을 친구로 두고 있으며 그 친구와 공모해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잠재적 범죄자라고 판단한 겁니다. 감사팀은 즉각 민수의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대외 활동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불 보듯 뻔했죠. 저희에게 견본품을 300만 원짜리라며 속였던 것처럼 그놈은 회사에서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접대비로 수백만 원을 쓰면서 실제로는 가족 외식비로 처리하고 그 사기꾼 친구를 회사의 자문 변호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용역비를 지급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그놈은 회사가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에게 그는 이미 암덩어리였죠. 기자회견이 있고 꼭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녁 9시 뉴스에 익숙한 얼굴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모자이크도 없었죠. 영대기업, 부모 모함 민수 부장 징계 해고 결정. 뉴스에 따르면 회사는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민수는 모든 것이 며느리의 잘못이라며 발뺌을 했지만 감사팀이 내민 업무상 배임 혐의 증거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회사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중대한 윤리 강령을 위반했으며 업무상 배임 M 정황이 뚜렷하여 민수를 징계해고 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징계해고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동종업계 재취업은 물 건너간 것이죠. 바로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아니라 김 변호사에게요. 저 이혼하려고요. 그 인간이랑은 하루도 더 못 살겠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해고 소식이 뉴스에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소송을 준비한 겁니다. 돈줄이 끊겼으니 이제 남은 재산이라도 챙겨서 도망가야 했던 것이죠. 며느리는 변호사에게 두 분께는 정말 죄송하게 됐다며 위자료 소송에 혹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겠냐고 뻔뻔하게 물어왔다고 합니다. 아내와 저는 낡은 한옥마루에 앉아 9시 뉴스가 끝난 뒤에 적막함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 끝난 거겠죠, 이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끝났소. 저놈은 저놈이 스스로 판 무덤에 제대로 묻힌 게야. 승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이겨서 기뻐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수술이었다는 것을요. 탐욕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아들 민수의 몰락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죠. 국민 폐륜아로 낙인 찍힌 데다 징계 해고라는 주홍 글씨까지 새겨졌으니 그놈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대기업 부장이라는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은 역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소송을 아주 악착같이 진행했다고 해요. 저희가 공개했던 녹취록은 물론이고 그동안 아들에게 당하고 살았다며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들은 유책 배우자였습니다.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려 했고 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쳤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재판은 며느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죠. 결국 법원은 아들은 아내에게 위자료 및 재산 분할로 강남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비싸던 강남 아파트는 빚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가치가 있었나 봅니다. 아들은 평생을 바쳐 이룬 유일한 재산이었던 그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아파트와 남은 재산을 챙겨서 승리자인 양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보고 있었던 걸까요? 저희 김 변호사가 얼마 뒤에 전해준 소식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 며느리가 위자료로 받은 돈을 전부 사기당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기억하십니까? 선생님 댁에 찾아왔던 그 가짜 변호사요. 아드님 친구라는 그 사기꾼 말입니다. 아니, 그놈한테 당했단 말이오? 네. 며느리가 그 남자와 새 출발이라도 꿈꿨던 모양입니다. 그 남자가 이 돈을 1년 안에 2배로 불려주겠다며 안전한 투자처가 있다고 꼬드겼답니다. 세상에나. 며느리가 그 말을 믿고 위자료로 받은 돈 전부를 그 남자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남자는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투자 회사라는 곳도 텅 빈 유령 사무실이었고요. 결국 며느리도 남편을 배신하고 얻은 그 더러운 돈을 고스란히 사기당해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저희 돈을 탐냈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물어뜯고 공멸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아내와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무섭네요. 돈이라는 게. 그러게 말이오. 제 주인을 못 알아보는 돈은 결국 다 저렇게 흩어지나 보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저희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순 재단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낡은 한옥도 수리를 마쳤습니다. 곰팡내 나던 반지 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따뜻한 아랫목이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첫눈이 올까 싶을 정도로 날이 쌀쌀해진 저녁이었어요. 대문에서 툭툭 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힘이 없던지 빗소리에 묻힐 정도였죠. 누구세요? 아내가 마루에서 내려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문 앞에는 웬거지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본 아들, 민수였습니다. 그 번지르르 하던 대기업 부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값비싼 양복 대신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모를 얇은 바람막이에 때 절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얼굴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새까맣고 비쩍 말라 있었죠. 아들은 차마 저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폐류나 소리를 듣는 자식이지만 어미의 눈에는 그저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제 자식일 뿐이었겠죠. 일단 들어오너라. 아내가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쭈뼛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따뜻한 아랫목에 감히 앉지도 못하고 차가운 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가 갓 지은 쌀밥에 따뜻한 국을 한 그릇 말아내왔습니다. 먹어라.
아들은 그 밥그릇을 받아들고 정말이지 짐승처럼 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에 얼굴을 받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울면서 밥을 먹더군요. 아내도 저도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그릇을 뚝딱 비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가 다 쉬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 저는 아들이 그 말을 하길 기다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어쩌면 아내와 저도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은 제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박살 내버렸습니다. 제가 쫓겨났어요. 걔가 아파트까지 다 가져갔어요. 여전히 남 탓이었습니다. 회사도 잘리고 갈 데가 없어요. 며칠 동안 저기 지하철역에서 잤어요. 아들은 한참을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 아버지. 아들이 저를 처음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반성 대신 구차한 애걸만 남아 있었죠. 저기, 우리가 살던 그 반지하 방, 혹시 아직 비어 있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가 아직 사람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보증금이 100만 원이었죠? 아들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딱 100만 원만, 그 보증금 100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그 순간 제 아들의 영혼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십억 원을 탐내던 그 거대했던 탐욕이 그저 100만 원짜리 구차한 생존 본능으로 쪼그라들었을 뿐 그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이놈은 반성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빌러 온 것도 아니었죠. 그저 마지막까지 기댈 수 있는 가장 만만한 돈줄을 찾아온 것 뿐이었습니다. 제 아내 김복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밥을 내어줄 때만 해도 그 눈에는 어미로서의 마지막 연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니었어요. 아내의 눈은 사흘 만에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던 그날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했던 마지막 온기가 그 100만 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꺼져버린 겁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밥을 내어주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100만 원? 아내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너가 지금 100만 원이라고 했니?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그릇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 뿐이었죠. 그래. 우리가 살던 그 반지하 방.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지. 아내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쭈그리고 앉은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민수야.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너 그 100만 원이 어떤 돈인지는 알고나 있니? 너는 50만 원이라고 기억하겠구나. 너한테 매달 손주 과자값으로 붙이던 그 50만 원 말이다. 아내가 빗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50만 원을 붙이고 나면 나는 손에는 쌀쌀 돈도 없었단다. 그래서 네 아버지는 70 넘은 이 나이에 너처럼 번듯한 대기업 부장 아들놈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 한 푼 못 받고 밤마다 나가서 폐지를 주었어. 그렇게 폐지를 주워번 돈으로 네 아버지는 쌀을 사온 줄 아니? 아니. 내 신발 밑창이 다 닳아서 비 오는 날 양말 젖는다고 그 돈으로 운동화 한 켤레 사주려 했단다. 그런데 나는 그 돈으로 쌀을 사지 않고 네 아버지 겨울 내복을 사줬지. 아내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미안해하며 10만 원, 20만 원 아껴 모은 돈이 그 100만 원이다. 너가 그깟 보증금이라고 말하는 그 돈이.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땠지? 그 어미한테 전화를 해서 학원비가 모자라니
50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했어. 우리가 쌀이 없어 굶는 줄도 모르고 내 어미가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아니, 옆집, 옆집 할머니한테 우리가 이 나이 먹도록 모아둔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빌려서 너한테 붙인 돈이다. 어머니, 그게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아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그런 서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너는 몰랐겠지. 너는 평생 내 부모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너한테 우리는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돈이나 내주는 낡아 빠진 금고에 불과했으니까. 민수야. 아내가 밥그릇을 든 아들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너한테 줄 100만 원? 없어. 어머니. 아니. 돈은 있지.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있어도 너한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 반지하 방 보증금 100만 원은 내 어미의 피고 내 애비의 눈물이다. 너 같은 놈한테 단돈 1원 한 푼 더럽혀지게 할 수 없다.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루에는 저와 아들놈 단둘이 남았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죠. 아들은 이제 텅 빈 밥그릇을 쥔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원망마저 서려 있더군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제 목소리에도 온기라고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일어나라고 했다. 저는 아들놈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빗물이 들이치는 부엌 쪽으로 향했죠. 그리고 짐을 풀 때 한쪽에 치워두었던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반지하 방에서 쓰던 물건 몇 가지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마루로 나왔을 때 제 손에는 쉰 해 묵은 낡은 전기밥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밥이 늘 설익고 밑은 새까맣게 타버리던 제 아내의 유일한 혼수품이었죠. 저는 그 밥솥을, 밥그릇을 든 아들놈의 발치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이게 뭐냐는 듯 멍하니 밥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게 뭔지 알겠냐? 내 어미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저 밥솥이 해준 밥을 먹고 자랐다. 저는 아들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내 뿌리를 잊었더구나. 아니, 잊은 게 아니라 곰팡내 난다고 스스로 잘라내버렸지. 아버지, 제발. 너는 내 어미에게 100만 원을 구걸했다. 그 100만 원이 내 어미의 피눈물이라면 이 밥솥은 내 어미의 50해 세월 그 자체다. 저는 밥솥을 발로 툭 밀어 아들놈의 무릎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너는 내 어미에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다. 너는 내 애비에게 귀찮은 늙은이라고 했지. 우리는 너에게 더 이상 부모가 아니다. 아버지, 이걸 가져가라. 네. 이 밥솥.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마지막 유산이다. 아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장난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밥솥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닙니다. 장난?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놈아. 내 인생이 지금 장난이 아니고 뭐냐? 너는 내 부모를 팔아먹고 내 양심을 팔아먹고 내 인생 전부를 돈이라는 장난에 걸었다가 다 잃었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저는 빗소리를 뚫고 소리쳤습니다. 이 밥솥을 팔아서 100만 원을 만들든 이걸 안고 길거리에서 굶어 죽든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내 어미 말이 맞다. 너한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하지만 내가 태어난 뿌리까지 부정할 수는 없으니 이걸 주는 것이다. 내가 버린 내 뿌리, 내가 버린 내 어미의 세월을 들고 가라.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죠. 아들은 텅 빈 밥그릇을 마루에 내려놓고 그 날꽃대 절은 전기밥솥을 두 손으로 안아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처참하던지 저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라. 저는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도 마라. 이제 우리는 남이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밥솥을 든 채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빗속을 가로질러 마당을 걸어갔죠. 얇은 바람막이는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앙상한 어깨뼈가 다 드러나 보였습니다. 끼익 낡은 대문이 열리고 아들의 모습이 그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쾅! 저는 대문을 굳게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마루로 돌아오자 어느새 안방에서 나온 아내가 저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같은 건 이미 그놈이 저희에게 성년후견인 신청서를 내밀었을 때, 아니, 제 어미의 실종 소식의 그깟 일이라고 소리쳤을 때 다 끝나버린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아주 길고 고통스러웠던 수술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마침내 도려냈다는 그런 지독한 안도감만이 빗소리와 함께 낡은 한옥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아들놈을 그렇게 떠나보낸 뒤 저희 부부에게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시릴 정도로 텅 비어버린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저희는 그 빈자리를 슬픔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희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상속받은 그 수십억 원의 재산 대부분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아내와 제가 밤새 고민하여 정했습니다. 재단법인 정순. 돌아가신 김정분 할머니의 이름 마지막 글자와 제 아내 김복순의 이름 마지막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여보, 괜찮겠소? 당신 이름이 앞에 와야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주신 돈이잖아요. 할머니의 고든 뜻을 우리가 순하게 이어가자는 의미로 이게 좋겠어요. 아내의 뜻에 따라 그렇게 정순 재단이 탄생했습니다. 돈은 그렇게 저희 손을 떠났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생을 보낼 약간의 생활비와 이 낡은 한옥의 소유권 정도는 남겨두었지요. 하지만 수십억이라는 거대한 돈은 이제 박일성이나 김복순의 것이 아니라 정순 재단의 것이 되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처럼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자식에게조차 버림받고 마지막 남은 것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노인들. 그분들을 돕고 싶어요.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요양보호사로 살았어요. 김정분 할머니 같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죠. 자식들은 돈만 노리고 정작 아플 때는 곁에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운 어르신들이요. 그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억울하지 않게 따뜻하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저희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정순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이 결정되었죠.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상속받은 이 낡은 한옥터에 무료 요양쉼터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요양원에 가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외면받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쉼터 안에 노인 전문 법률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놈처럼 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 재산을 노리고 성년후견인 따위를 신청하고 사기꾼을 끌어들여 재산을 빼돌리려는 그런 못된 자식들로부터 힘없는 노인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손을 잡으며 그 일은 자기가 재단 이사로서 평생 무료로 돕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바빠졌습니다. 낡은 한옥은 허물지 않았어요. 그 뼈대는 그대로 살리되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자재로 집을 고쳐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머물 작은 안채와 어르신 10분 정도가 함께 사실 수 있는 넓은 사랑채, 그리고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작은 사무실이 들어섰죠.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꽁꽁 얼었던 땅이 녹고 마당에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삭막했던 공사 현장에는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죠. 저희는 매일 현장에 나가 인부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집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곰팡내 나던 반지하 방이 아니라 햇볕이 드는 마당에서 흙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들은 잃었지만 아내는 정순 재단의 어엿한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요양보호사 경력을 살려 쉼터에 필요한 물품 목록을 꼼꼼히 적고 함께 일할 요양보호사들을 직접 면접 보았습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돈 보고 일할 사람 말고 정말로 어르신을 어른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면 돼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평생 남의 집 일만 하던 사람의 주눅든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정순과 복순의 집이라는 작은 현판이 걸렸죠. 첫 번째로 입주하신 분은 이천에서 오신 박할머니였습니다. 78배 그 할머니는 저희의 사연을 듣고 김 변호사를 통해 재단에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나도 딱 당신들 같았어. 박할머니는 쉼터 대청마루에 앉아 저희에게 굽은 손마디를 보여주며 말씀하셨죠. 평생 밭일해서 아들놈 대학 공부시키고 장가까지 보냈어. 읍내에 작은 상가 하나 남은 게 내 전 재산이었는데 그걸 며느리년이 사업한다기에 명의를 빌려줬지. 그런데 2년이 그걸 담보로 빚을 내서 다 날려먹고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 아들놈은 어머니가 잘못해서 그런 걸 나더러 어떡하냐고 나를 내쫓았어. 박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동네 정자에 앉아 있는데 누가 신문에서 당신들 기사를 봤다며 여기로 가보라고 하더군. 흑흑. 아내가 말없이 박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서 편히 계세요. 여긴 아무도 할머니 못 내쫓아요. 여긴 할머니 집이에요. 아내는 박할머니를 부축해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는 주방에서 직접 들깨 수제비를 끓였습니다. 김정분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음식이었죠. 박할머니,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아내가 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박할머니 저 못된 며느리한테 법적으로 뭐라도 받아낼 수 없을까요? 명의를 도용한 거잖아요. 김 변호사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한테 명의만 빌려준다고 하신 증거, 뭐 녹음이나 그런 거 없으세요? 녹음은 무슨? 그냥 도장 달래서 줬지. 그럼 며느리랑 통화한 거나 문자. 아, 있어요. 그년이 나한테 어머니 상가는 제가 알아서 팔아서 빚 갚을게요. 걱정 마세요라고 문자 보낸 게 있어요. 할머니가 품속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할머니, 됐습니다. 이걸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전부는 못 돌려받아도 저 못된 며느리 죗값은 치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아내는 박할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 함께 주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밖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아내는 그저 돈 많은 사모님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과 김정분 할머니에게서 받은 그 마음을
똑같이 고통받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그 빈자리를 더 큰 사랑으로 채워 넣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순과 복순의 집은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죠. 박할머니 외에도 저희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 7분이 더 들어오셔서 쉼터는 매일같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떤 날은 화투를 치시다가 싸우기도 하시고 어떤 날은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며 다 같이 울고 웃으셨죠. 적어도 그분들 얼굴에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늘은 많이 옅어져 보였습니다. 박할머니의 소송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은 면했지만 집행유예와 함께 할머니께 피해 금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내 억울함이 풀렸다며 그날 쉼터에 떡을 돌리셨습니다. 아들놈 소식도 아주 가끔 들려왔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이 온 것은 아니에요. 김 변호사가 다른 일을 처리하다가 우연히 듣게 된 소식이었습니다. 선생님, 민수 씨 소식 들었습니다. 저기 강원도 산골에 있는 무슨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저는 아내가 있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에서 갓 딴 상추를 다듬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찾아가지 않을 거요. 그놈도 이제 쉰이 다 된 성인이요. 저희가 밥솥을 쥐어주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라고 했을 때 이미 각오했던 일이겠지요. 그놈이 거기서 땀 흘려번 돈으로 제 밥벌이를 하든 또 무슨 짓을 하든 그건 이제 그놈의 인생입니다. 김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그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놈에게 또 다른 기대를 심어주는 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그 차가운 빗속에서 낡은 밥솥을 안고 걸어나간 그날부터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살던 그 반지하 다세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곧 철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저와 아내는 2년 만에 그 가파른 언덕길을 다시 올랐습니다. 쉼터에서 나오는 차를 타고 편하게 왔지만 막상 그 골목 어귀에 서자 가슴이 다시 답답해지는 것 같았죠. 철거 예정이라는 붉은 현수막이 걸린 다세대 주택은 이미 사람이 살지 않아 흉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반지하 방의 쇠창살은 녹이 슬어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죠. 저는 관리인에게 열쇠를 받아 곰팡내 나던 그 쇠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문이 열리고 2년 전의 그 냄새, 지독한 곰팡내와 가난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다 뜯겨나가 시멘트 벽이 드러나 있었고 바닥에는 쓰레기만 나뒹굴었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전기밥솥이 놓여있던 방구석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50해를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들놈을 키웠습니다. 그곳에서 굶고 울고 서로를 원망하고 또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고마웠어요. 뭐가 말이오. 이 방이 밉기만 했는데 그래도 이 방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기대어 살았잖아요. 여기서 버텨줘서 고마워요. 이제 정말 안녕이네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도 그 어둡고 축축한 방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가난의 기억이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하고 희미하게 웃어넘길 수 있는 낡은 사진첩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죠. 저희는 그 방의 문을 닫고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다시는 이 언덕을 오를 일은 없을 겁니다. 쉼터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순과 복순의 집 마당에 도착하니
저녁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죠. 저와 아내는 마당에 놓인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왜요? 우리 부자네요. 제 말에 아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요. 우리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수십억, 그 돈은 저희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그 돈은 저희에게서 자식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저희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그 돈을 움켜쥐고 아들놈과 피 터지는 싸움을 계속했더라면 저희는 지금쯤 돈의 노예가 되어 서로를 원망하며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돈을 놓아주었습니다. 돌아가신 김정분 할머니의 뜻대로 더 가치 있는 곳으로 그 돈을 흘려보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아내의 그 환한 웃음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억의 돈다발도 강남의 큰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이곳 정순과 복순의 집 마당에 가득한 이 따뜻한 저녁 공기와 사람 사는 냄새,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이 마음의 평화. 이것이야말로 돌아가신 김정분 할머니가, 그리고 제 아내가 제게 남겨준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